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8년 제9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세희 작가님의 가만한 나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재밌게 봤는데요. 네. 저도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일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글로 하는 직업 중에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상상하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배를 만드는 일을 누군가 하시고 그걸 써가지고 상을 탔다더라. 자기 경험을 살려서 그 썰을 이제 한 적이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딱 그 케이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은 물론 본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이게 제가 굳이 분류하자면 직업 소설. 이게 지금 근데 아무 직업이나 써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설 혹은 이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직업이 특히 있는 것 같아요. 직업군이. 딱 이 소설이 딱 그런 소설이고요. 한번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작가 노트에 보면 이 소설은 오래전 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내 기억으로 그때 친구는 어느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방학마다 모집하는 대학생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친구는 자신이 참석한 첫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팀장이 자, 이번엔 어떤 인물을 만들어 볼까?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때 내겐 그 대사가 인상 깊었다. 블로그 주인이 소정의 대가를 받고 홍보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알았어도 작가가 소설의 주인공을 만들어내든 업체에서 허구의 인물을 창조한다는 것, 그런 일을 담당하는 팀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게 여겨졌다. 벌써 5, 6년 전의 일이다. 아마 지금도 있겠죠? 이런 업체가. 이거 네이버를 대놓고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이 김세희 작가님이 내 안에서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미지의 소설 중에는 쓰고 싶은 것이 있고 써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의 이야기가 꼭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가만한 나날은 써야 하는 소설에 속해 있었다. 나는 더 긴 이야기를 쓰기 위해 화자를 내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고 시점도 1인칭으로 바꾸었다.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의 설렘과 조바심과 상처를 떠올렸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쓰고 싶은 소설과 써야만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써야 하는 소설에 속했다. 정말 딱 맞아요. 저도 이런 소설을 쓰고 싶거든요. 이건 누군가는 써야 되는 인물의 체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공통적인 체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 누군가는 써야만 했던 소설이었고요. 한번 그러면 이제 아직 써야만 하는데 아직 안 쓰여진 소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직업군을 다뤄야만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소설가의 책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가만한 나날. 제목도 의미심장해요. 가만한 나날. 이거 읽어보면 왜 가만한 나날인가? 나는 가만히 있죠.
그 업계에 들어가서 가만히 버티고 있고 뭐 그만두고 나서도 가만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만한 나날. 175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첫 출근을 앞둔 일요일. 나는 대학로에서 우연히 재화 언니를 만났다. 사회 초년생이에요. 자, 그때 26이던 나는 출근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한답시고 종일 원룸에 혼자 있다가 괜히 잡생각만 가득해지고 점점 압박감이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갔다. 음. 그리고 재화 언니를 보았죠. 영어학원에 다닐 때 친하게 지낸 언니로 그때 언니는 이미 회사원이었다. 맞다. 너 인생 첫 출근이지 완전 떨리겠네? 나는 갑자기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 되어서 언니의 팔을 붙잡고 사회생활 선배로서 조언해 줄 게 없느냐고 물었다. 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너 자신을 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난 도움이 됐거든. 신입이어도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초짜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프로야. 나는 프로페셔널해.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거지. 난 이 일을 프로답게 해낸다. 그런 자세로 다가. 난 일할 땐 좀 까칠한 편이거든.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좀 그렇단다. 그래서 공과 사를 더 구분하려고 하는 편이야. 그런데 일할 때 말고 회식하거나 할 때는 일부러 좀 풀어. 바보 같은 소리도 하고. 그럼 사람들도 오히려 좋아해. 그때 언니가 무슨 말을 했어도 나는 황금처럼 귀인의 귀뜸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프로라는 마음가짐. 우리 일할 땐 프로지만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만 또 사적인 자리에선 바보 같은 소리도 하는 이런 언니. 이 어디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분이에요. 이 재화 언니는. 직장인 뭐 이게 그래서 인제 신입으로 들어갔죠. 신입은 나를 포함해 3 명이었다. 프린트 열기가 채 식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이를 집어드는데 어쩐지 쑥스러워서 입가가 실룩거렸다. '진짜 회사원이 되었구나.' 실감이 났다. 나는 입가의 실룩거림을 억제하며 이런 회의라면 50번쯤은 참석해 봤다는 얼굴로 종이를 팔락팔락 넘겼다. 블로그 후기 마케팅이 주력인 광고 대행사로 신생이지만 규모가 아주 작은 건 아니었다. 영업팀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업무 보고를 시작했다. 지난주 계약을 따낸 곳 중에 더진 코리아가 있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인 끝에 이번에 더진 코리아에서 론칭한 실내 포차 브랜드의 광고를 맡았다. N포털에 실내 포차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블로그 검색 결과 1페이지 안에 더진 포차 맛집 후기가 노출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아주 디테일하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요런 디테일 참 좋아요. 진짜 같아요. 신입들은 모두 홍보팀에 속했는데 블로그를 관리하고 의뢰받은 후기를 작성하는 일을 전부 홍보팀에서 했다. 국문과 출신이지만 3학년 때 이미 전공을 살리지 않고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첫 발을 제대로 디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 입사할 때는 전공덕을 보았다. 구인 광고에 인문학 전공자를, 그것도 글솜씨가 있는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원하는 분야로 취업했다는 사실에 나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맛보았다. 자, 여기까지가 1번 내용인데요. 입사했죠. 입사한 상황인데 이건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면 전 회사 생활은 거의 못했어요. 일을 신입으로 들어가면 잘리고 해 가지고 뭐 1주일도 못 버티고 잘리기도 하고 2주 정도 있었나 잘리기도 하고 들어갈 때마다 잘렸어요 저는. 내가 직장인 체질이 아닌가 보다. 뒤늦게 깨달았죠. 그걸 어리석게도 몇 년이 지나서.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편의점은 어쨌든 뭐 사장이라 그래도 혼자 일하는 거고 직장 생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회사원의 생활과. 근데 이게 저는 경험의 맥락에서 음 뭐 저희 편의점에도 직장인들이 몰려오거든요, 근처에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그럼 서로 대화하잖아요. 대리님, 팀장님, 과장님."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아 나는 직장인도 뭐 겨우 뭐 해 봤자 뭐 1-2주 한 것도 뭐 한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도 직장인이 되고 싶었는데 솔직히 직장인은 누구나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 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근데 왜 나는 직장인이 못 됐을까? 그런 그런 아쉬움. 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이게 결핍이죠. 직장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이게 소설가로서 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죠. 뭐 몇 달 혹은 몇 년이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 이런 인제 소설을 쓸 때도 직장 관련된 얘기를 쓸 일들이 아무래도 많을 텐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내가 경험한 걸 쓰는 거랑 상상으로 쓰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 디테일이나 또 와닿는 느낌이나 체험을 쓰지 못한다는 거. 아 상상을 써야 된다는 게 참 아쉽고요. 뭐 이미 늦었죠. 예, 거의 인제 마흔이 다 된 나이에 뭐 직장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영업자로 살고 있는데 아쉬워요 그게. 저한테는 이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보면서 '아 신입이 진짜 그래?'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자 파우스트 님은 이제 이거 직장 생활을 좀 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뭐 이런 사무직보다는 요식업이나 예. 뭐 카페나 요식업이나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음. 했었는데요. 음. 뭐 키즈파크나. 음. 근데 이제 이력이 뭐 길진 않지만 사실 뭐 사무직이나 네. 요식업이나 뭐 직장 일은 뭐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설에서 그런 직장 얘기를 쓸 때도, 음. 그리고 뭐 많은 이제 뭐 캐릭터들이 이제 일을 하거나 뭐 중요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음. 뭔가 이제 팀장이나 이제 어떤 선배 관계 이런 거를 쓸 때 보면은 음.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어떤 형태로 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저는 그냥 뭐 다 '사람 빼면 비슷비슷하다.' 음. 아예 해결을 못하는 일을 만들어서 하진 않고, 음.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성취에 있는 여러 가지 잡일이 있겠지만 음. 결국에는 저는 뭐 제일 이력이 긴 게 뭐 한 6 개월밖에 안 되니까 뭐 음. 사실 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음. 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직장 일은 다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음. 저 저는 한 20대 후반에 뭐 애슐리나 빕스 같은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알바생으로 거의 한 30 다 돼 가지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알바생들이 거의 20대 초반이 많은데 나이도 많은 때에 알바하겠다고 들어가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고 있고 갔다 오면 항상 잠이 와 가지고 막 뻐덕뻐덕 뻗고 그랬는데 일하기 싫은데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나갔죠, 억지로.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알바만 한 3 년, 4년 거의 그렇게 한 저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보냈죠. 음. 그랬었고 그렇게 시간이 다 가고 나중에 또 뭐 입사하겠다고 대기업 가겠다고 하다가 대기업에 갈 요건 자체도 안 돼서
대기업에 가려면 뭐 토익 점수도 있어야 되고 뭔가 필요하더라고요, 스펙이라는 게. 그게 안 되니까 난 대기업도 못 가네. 그래서 어 중소기업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그랬던 나날들. 그것도 그런데 이게 어 아마 주변에 근데 파우스트님은 주변에 이런 실제 여기 소설에 나와 있는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이런 일을 혹시 하는 친구나 아니면 뭐 이런 소문이나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례? 저는 뭐 예전에 이제 매니저 했을 때 어. 뭐 이런 업체는 아니더라도 뭐 개인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 마케팅하는 홍보 비용을 주고 하는 거를 뭐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 어. 통해서. 어.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뭐 당연히 이제 광고를 넣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예. 다양하죠. 뭐 주변에 이제 사람들 보면은 뭐. 근데 사실 이런 직업은 어 자기가 상품을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사기쳐서,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맞아.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데에서 오래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양심에도 찔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여러 군데 막 찔러 볼 때 인제 입사하겠다고 그중에 한 군데 회사를 가 봤는데 딱 이런 거긴 되게 소규모 업체인데 아저씨들이 있고 아저씨가 뭐 팀장인가 뭔지 하여튼 근데 좀 아저씨들이 좀 인상도 좀 그렇고 거의 조폭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여자분들이 4명 정도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뭘 쓴대요, 글을. 이런 블로그 같은 거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딱 이런 업체인 거죠. 글을 양산하는. 근데 거기서 뭐 제가 어떤 업무로 지원했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거기서 뭐 관리 업무인가 하여튼 그런 여성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일해 보겠냐."고 해서 근데 그분들 아저씨들 좀 느낌이 싸하고 여기 뭐 공장 이렇게 사무실인데 공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시에도 느낌상. 이 글을 찍어내는. 그래서 안 나가긴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구나. 별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는구나.' 한번 여기 근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2번 단락을 읽어 보겠습니다. "매일 회의의 연속이었다. 특히 월요일은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다가 점심시간이 되곤 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컨셉트 회의였다. 새로운 블로그를 열 때마다 컨셉트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다. 테이블에 팀원들이 둘러앉았고 팀장이 선배들을 빙 둘러보며 말했다. 자, 이번엔 어떤 인물을 만들어 볼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30대 후반의 돌싱남. 큰 테마 아래 그가 구상한 인물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심사가 정리되어 있었다. 친한 형을 모델로 만들어 본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평일 출근 전에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주말엔 암벽 등반을 다니며 여름엔 서핑을 한다. 그는 형제가 몇 명일까? 즐겨 방문하는 커뮤니티는? 챙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팀장은 상상력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블로그를 광고글로 도배하는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딱 보면 광고 느낌이 오는 리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계적인 문구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엠포털은 블로그마다 등급을 매겼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해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그때부터 게시글의 검색 결과에 상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광고에 투입할 수 있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팀장은 우리 신입들에게도 각자 1호기를 준비하라고 했다. 첫 블로그는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이지 잘 생각해서 준비해봐. 그날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웬만한 이력을 가진 웬만한 캐릭터는 선배들이 만든 것 중에 이미 다 있었다.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트렌디한 관심사를 가진 인물들도 많았다.
나는 나의 이력, 관심거리 중에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소설의 주인공을 떠올렸다. 홍성식, 나보다 5살이 많았다의 인물은 홍대와 합정에 이어 당시 새로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시작한 망원동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힙스터 남자였다. 예린 씨, 나와 동갑이었다. 는 뮤지컬을 비롯해 고급 문화 생활을 향유하고 배우의 출퇴근길까지 챙기는 등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문화산업의 일원으로 여기는 30대 중반 정몽직 여성을 내세웠다. 그리고 내 차례였다. 홍성식은 내 자료를 건네받는 순간 피식 또는 그와 거의 흡사하게 들리는 짧은 소리를 뱉었다. 그가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문과 출신 애송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거의 딱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팀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돌이켜보면 막 시작된 내 사회생활 이력에서 중대한 기점이 된 장면이었다. 아, 채털리 부인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 명작 중에 명작이지. 대학 때 이 소설을 원서로 읽었는데 말이야. 그런 내 1호기 구상이 담긴 종이를 한 손에 들고 훑어보았다. 원서를 끼고 캠퍼스를 거닐던 때를 회상하는 듯 입가에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지방 공립대학의 영문과 출신이었다. 어. 그를 보면서 처음에 난 조금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내성적이고 유약해 보였으며 조용한 음성으로 차분하게 말을 했다. 팀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상황에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이런 회사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광고회사, 마케터라고 하면 유행에 맞게 꾸민 개성적인 외모에 적극적이면서도 쿨한 인물이 떠올랐다. 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이런 일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고 나 역시 스스로를 거기 맞추려고 했었다. 이게 인제 업무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신입들 어 홍성식과 예린 씨가 이제 나오죠. 어떤 식으로 그 가상의 인물을 그렸는지. 그리고 팀장의 반응도 나오고 팀장 묘사도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다 서술이 됩니다. 그날 그는 내 1호기 채털리 부인에 대해 말하기를 남편과 멀리 떨어져 살며 홀로 아이와 개를 키우는 컨셉트도 좋고 하루하루 능동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외유내강형의 성격도 좋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다. 이후 몇 차례 더 피드백을 거친 뒤 우리는 각자 계정을 하나씩 팔았다. 작은 화분을 품에 안은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블로그를 시작하는 일반인들이 올릴 법한 짤막하지만 정성을 담은 자기소개 글을 작성하며 채털리 부인을 블로그계에 데뷔시켰다. 우리는 곧이어 리뷰 업무에도 투입되었다. 음식점의 비중이 높았다. 가게에서 매장 사진과 메뉴판, 맛깔스럽게 찍은 음식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 조합하고 배치해서 직접 가본 것처럼 후기를 작성했다. 광고주가 삽입해달라고 요청한 특정 문구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요령도 생겼다. 내가 보기에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곧 깨달았다. 구체성이 리뷰의 생생함을 좌우했다. 직접 먹어본 것처럼, 직접 사용해본 것처럼 업체에서 보내준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메일을 보내 추가로 요청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더 잘해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프로라고 여겼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나 싶을 때도 있었다. 병원이 제시한 문구를 넣어 사각턱을 절제했다는 후기를 작성할 때였다. 치아 교정, 라식 수술 체험 후기를 쓸 때도 그랬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곧 그 감각도 사라졌다. 양심이 사라졌죠. 게다가 내가 지금껏 뭔가를 사고 찾을 때마다 검색해 참고했던 블로그 후기들도 죄다 업체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맛집이나 병원처럼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일수록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고 참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것인데 시장이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정보는 닿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다. 이것이 경제구나. 나는 세상의 이치를 목도한 사람처럼 약간의 경이로움과 체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겠죠? 이게 뭐 가상을 쓴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건 이러니까 너무 리얼해요. 너무 디테일해요. 솔직히 이 소설만 읽어도 이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걸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에요, 이 소설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소설을 보세요. 정말 잘 묘사했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소설이 상을 받은 이유, 딱 이겁니다. 리얼함. 직업을, 자기 업무를 정말 잘 리얼하게 서술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이러면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네이버는 다 이해는 가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 상위에 노출이 돼야 자기 그, 음식점에 오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주로 뭐 맛집 같은 거 검색할 때 뜨는 그게 사람이 쓴 게 아니었나? 그 가상의 인물이 그렇게 올리는 거였나? 그럼 되게 허무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자본에 놀아나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것이 경제구나. 자, 이거 파우스님은 이거 보시면서 이런 걸 알고 계셨나요? 이런 실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떤 느낌이 뭐 드셨는지. 그 블로그나 이제 뭐 여러 인플루언서가 이제 뭐 홍보를 하는 거는 뭐 그 모두 허락하에 이제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속여서 뭐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거는 음, 저도 이제 뭐 예상을 못 했고요. 음, 뭐 예상을 뭐 했더라도 제가 뭐 여태까지 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뭐 다양한 이제 후기를 보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제가 참고를 하기 때문에 어, 뭐 기본적으로 뭐 상품평이 뭐 3,000개, 4,000개 넘게 있고 어, 어떤 거는 1만 개 넘게 있고 이런 거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보통은 근데 이런 광고나 이제 흔하게 이제 뭐 브런치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이지은 평론가님께서 해설을 쓰셨는데 코고니타리아트의 블로그라는 그 해설인데요. 잠깐 읽어보면 자,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 엠포털의 검색 결과 산출 방식이 달라져 블로그 마케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를 고용한 것도 해고한 것도 엠포털의 로직인 셈이다. 네이버와 옥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어, 포털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용자들의 세계 인식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메인 기사의 배치를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되 그것을 보유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파생하는 권력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엔포털의 로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어,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뜨는데 가장 상단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페이지에 뜨는 걸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고 많이 클릭할 수밖에 없고 그 1페이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서 블로그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음. 이건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네이버도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사이트가 돼버렸고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로직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이런 그 업체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할 거고 서로 애쓰는 거죠 뭐. 서로 전쟁이죠. 자 3 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건 리얼함 너무 잘 살렸어요. 자 나의 1 호기 채털리 부인이 초고속으로 최적화에 성공한 뒤 팀장은 내게 중요한 건들을 맡겼다. 채털리 부인은 신생아부터 6세까지 사용 가능한 3단계로 변형되는 프리미엄 토들러 침대에 아기를 재우고 토요일 밤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개 샴푸계의 샤넬 제품으로 개를 목욕시켰다. 돌이켜보면 20대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던 시기였다. 내가 채털리 부인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던가.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없었다. 그것도 완전히 자발적으로. 20대 중반까지는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학습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고 내 머리와 손끝을 써서 뭔가를 생산해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정성을 기울이면 결과물이 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리뷰 업무를 하느라 하루를 다 보낸 날에는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남아 일상 게시글을 작성했다. 개인 블로그로 보이기 위해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야 했고 직원들은 가족과 친척들, 그 반려동물들 사진까지 활용했다. 이웃수를 유지하려면 이웃을 맺은 블로그를 방문해 댓글도 남겨야 했다. 업체들 간에도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 유령들끼리 서로 이웃을 맺고 훈훈한 댓글을 달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런 거죠. 너무 너무 웃기잖아요. 서로 유령들끼리 이용자들을 의식해서만은 아니었다.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야 이거 광고 아니야?" 하고 넘기는 게 끝이지만 N포털은 아예 블로그를 죽일 수 있었다. N포털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는 게 중요했다. 애초에 그것이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한 목적이었다. 블로그 모니터링 팀이 과도하게 선정적인 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를 넣어 짜집게 한 글, 광고성 쓰레기 글 등에 벌점을 매겼다. 그러나 실제로 벌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N포털의 로직은 공개된 바가 없었기에 업계에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추측과 속설만 무성했다. 내 경우에는 아기와 대형견을 함께 키우는 사촌 언니가 채털리 부인의 실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언니는 사진을 자주 보내주었다. 나는 아기의 옆모습이나 뒷모습 그리고 개 사진을 가져다 썼다. 언니가 사진을 보내면 한 말까지 그대로 베끼기도 했다. 언니는 자신이 채털리 부인의 삶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나는 이후로도 말하지 않았다. 몸은 고되지만 의욕만은 최고로 가득한 나날이었다. 팀 안에서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직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고백하자면 나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게도 한 방에 말이다. 나는 전공 수업을 즐겁게 들었고 1학년 때는 소모임에 가입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시와 소설, 소논문 형식의 글도 몇 편 썼다. 글을 완성하는 일은 재미있었다. 그러나 문학의 세계에 푹 잠기는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는 있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름다운지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아마도 한편으로 실용적인 기질을 타고난 모양이었다. 한층 더 깊은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번번이 그 실용적인 목소리가 나를 막아섰다.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 나는 생각했다. 내 안의 실용적인 목소리가 무의식 중에 예술적 욕망을 억눌렀던 것 아닐까? 이곳이야말로 돈을 벌면서 창작의 욕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내게 최적화된 직장 아닐까? 나는 순진하게도 그런 생각을 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뭐 읽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의미의 덩어리들 이게 문장이 그냥 막 나열되는 식이 아니라 이게 소설이니까요. 아까 가이드북 얘기도 했었는데 가이드북이면 뭐 "일은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의미가 별로 필요가 없죠. 그냥 디테일함만 필요할 텐데 이게 이 소설의 미덕이 디테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디테일도 잘 살렸죠. 업무의 디테일. 전 진짜처럼 살렸는데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어 내 내 내가 원래 저쪽에 문학 쪽으로 갈 뻔했는데 실용적인 기질이 있어서 한 것도 요것도 인제 하나의 의미 맥락이 되는 거고 말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뭐 요런 것들이 다 보여요. 잘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오므렸다 그럴까?
이렇게 쫙 쪽쪽쪽 해가지고 잘 가고 있어요. 아까도 그런 거 있었죠. 내가 보기에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테일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곧 깨달았다. 구체성이 리뷰의 생생함을 좌우했다. 직접 먹어본 것처럼, 직접 사용해 본 것처럼, 이런 것들. 잘 일하면서 깨달은 거를 넣은 거죠. 이러니까 이 디테일이 단지 디테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뭔가 리얼함도 더 살아나고 읽는 사람도 읽으면서 이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일을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잘 썼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 작가가 김세희 작가님이 실제 이 일을 해본 느낌처럼 후일담이잖아요, 이게. 내가 예전에 그런 일 했었는데 이랬어. 이게 후일담인데 정말 그런 느낌. 실제 본인도 그렇게 썼다 그렇고 참 좋았다. 근데 이런 소설은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1인칭이고 자기 경험담을 담담하게 이제 말하는 건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 한편 동기들은 일을 잘 못했다. 동기들 얘기가 나오죠. 팀장은 홍성식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팀장과 점점 사이가 벌어졌다. 자신을 인정해 주어야 할 상사가 그렇지 않자 그는 상사의 자질을 의심했다. 팀장이 옛날 사람 같다고 했다.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도 불만이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사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일을 다 하냐고요. 오히려 길이도 짧고 대충 막 써야 더 진짜 같지. 대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후기를 작성하겠어. 그거야말로 돈 받고 한다고 광고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말해봐요. 솔직히 내 말이 맞지 않아요? 그가 나와 예린 씨에게 말했다. 팀장이 일하는 방식도 답답하고 성격도 답답하다고 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얼굴 한쪽을 반복적으로 쳐맞았나 봐. 이 대사. 이거 보면서 이게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항상 불만이고 자기는 일을 잘 못하면서 항상 근데 이런 대사 이 대사 너무 잘 썼어요.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 했던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얼굴 한쪽을 반복적으로 쳐 맞았나 봐. 너무 리얼하죠. 그가 주먹으로 가격하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그는 내게도 불만이 많았다. 그렇게까지 일할 게 뭐 있느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못마땅해 했다. 경진 씨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그렇게 뼈를 갈아 넣어봤자 미련한 짓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예린 씨는 사무실에서 노골적으로 찬바치을 받았다. 예린 씨 묘사도 참 좋은데요. 보면 나는 그녀를 보면서 일을 잘 못한다고 평가되는 것, 그것도 첫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한다고 낙인 찍히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몇 가지 상황이 겹쳐 일단 상사가 그런 견해를 갖게 되자 스스로에 대해 홍성식만큼 자신감이 없던 예린 씨는 점점 더 진짜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 반년 사이에 그녀의 얼굴은 놀랄 만큼 달라졌다. 내성적이지만 때로 굉장히 발랄하게 웃는 해맑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눈치만 살폈다. 회의에서도 의견 개진을 못했다. 팀장이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당황하며 대답조차 우물쭈물했다. 그녀는 업무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자신감을 잃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견해를 말하지 못했다. 팀장은 홍성식에게는 감히 그러지 못하면서 그녀에겐 짜증을 냈다. 잘 모르겠으면 경진 씨한테 좀 물어보고 배우라고.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싸늘한 얼굴로 팀장이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저러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다행이다 싶었다. 굳이 회사 사람들과 사적인 친분을 맺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된다. 예린 씨는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홍성식은 영업팀장의 제안을 받아 영업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개를 들 때마다 낮은 파티션 너머로 보이던 그의 무태 안경 낀 위덜굴이 사라지자 속이 후련했다. 그는 밖으로 돌며 업주들과 미팅을 했다. 나를 볼 때마다 이 업계에는 미래가 없다고 아는 척하며
열심히 일하는 내 기운을 빼놓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정작 자신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녔다. 아, 너무 묘사가 너무 좋아요. 이 홍성식과 예린 씨를 묘사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예린 씨 같은 스타일이었던 거죠.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자신감마저도 계속 욕을 듣다 보니까 움츠러드는 사람이 한없이 움츠러드는 거죠. 일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게 돼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죠. 자, 이거 혹시 파우스님은 이거 어떠셨나요, 이 부분? 뭐 저는 굉장히 뭐 동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요. 근데도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미 좀 미생이 너무 많은 거를 했기 때문에 미생. 뭐 물론 이제 파트가 다르고 이제 일을 하는 업무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어떤 또 현실적인 얘기도 조금씩 다르지만 조금 뭐 이제 홍성식이나 예린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뭐 좀 더 쓰여져도 음, 뭔가 좀 더 사건이 있어도 그리고 뭔가 공과사를 넘어서 뭔가 굉장히 예린이가 좀 되게 이제 밝고 음, 긍정적인 애였는데 어떻게 음, 무너지는지 카페에 가서 대화도 해보고 음,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은 좋았을 텐데요. 뭐 가정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음, 예,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여기서는 또 그런 게 없이 그냥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음, 어, 예린이나 이제 뭐 팀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삶에 굉장히 좀 큰 역할을 맡기보다는 어, 이 구조, 소설의 구조에 더 맞게 음, 짧게 짧게 음,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을, 나를 제외한 사람들의 삶으론 많이 다루진 못했죠. 들어가진 못했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례 정도로 짧게 치고 갔다. 근데 또 그것도 이해가는 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는 게 이 소설은 뭐 예린 씨나 뭐 홍성식 씨와의 뭐 관계, 사건이 중요한 게 메인이 아니니까. 정작 다루고자 하는 건 4번부터 나오죠. 이제부터 이게 단지 이게 어쨌든 소재는 그거죠. 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데 가상의 인물을 다루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이것도 역시 상을 못 받았겠죠. 근데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어, 그게 이제 나옵니다. 이 지점이 정말 컸던 건데 4번 채털리 부인이 무엇 때문인지 저품질을 먹었을 때는 충격이 컸다. 처음에 믿을 수 없었고 여파가 오래갔다. 블로거들은 저품질에 걸린 걸 무기징역, 안드로메다 행이라고 불렀고 업계에서는 총 맞았다고 표현했다.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불량 블로그로 분류되면 벗어나기 어려웠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새 계정을 만드는 편이 빠르다는 건 분명했다. 어떤 글을 올려도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았다. 선고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도 없었다. 추측은 가능했다. 그 주에 광고 글을 2번 올렸는데 그 2건 모두 조회수가 무척 높게 나왔다. 불법 프로그램을 쓴 어뷰징으로 간주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다른 업체를 의심했다. 일부 업체에서 검색 결과 상단에 있는 글을 끌어내리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매크로 공격을 하곤 했다. 끌어내리고 싶은 글의 조회수를 일부러 폭발적으로 올려주어 포털 모니터링 팀의 시야에 포착되길 노리는 수법이었다. 근데 이런 디테일을 김승희 작가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업계 관계자들만 조용조용하게 아는 불법이니까 그런 사안일 텐데 뭐 신문을 받는지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죠. 가서 소설 쓰려고 그러는데 좀 뭐 팀장급이나 사장들 만나서 좀 알려달라고 이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디테일해요. 깜짝 놀랐어요. 소설 쓰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발로 많이 뛰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처럼 보이고 이거 PD 수첩에 나올 이거는 시사 매거진 2월 80이나 PD 수첩에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딱 보면. 음. 그냥 그 PD 수첩에 나올 만한 내용을 소설로 쓴 거예요. 진짜 그래요. 시사 고발, 사회 고발 하는 거죠. 이런 업계가 있다. 그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의 후일담을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딱 그런 류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소설 우리가 젊은 작가상에서 몇 번 봤죠. 어, 시사 시사 매거진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을 잘 다룬. 그래서 상을 탄 것 같아요. 이런 소설은 필요하니까. 누군가 이걸 써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설만큼 잘 나타내 줄 수, 물론 이게 루포 기사로도 좋고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기사도 잘 와닿지만 소설로 이렇게 썼을 때 또 사람들이 더 감정이입을 해서 와닿을 수 있겠죠. 좋다고 봐요. 저도 이런 소설을 쓰고 싶고 언젠가는 음, 써야만 하는 소설인 거죠. 자, 결국에는 채털리 부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래도 계정은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기엔 그동안 쌓은 포스팅이 너무 아까웠다. 채털리 부인이 의식 없이 누워 있을지라도 그래도 가끔 방문해서 그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었다. 예전에는 어떻게 썼었지? 싶을 때마다 그녀를 방문해 기록을 훑어보았다. 자, 그러던 11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아, 그날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수십 개의 블로그에서 수십 명이 되어 리뷰를 썼다. 30명이 넘어갈 즈음에 의식이 몽롱했다. 정말 프로가 됐어요. 30명의 인격에 빙의해서 현란하게 광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타자치는 기계인데 차라리 진짜 기계라면 편할 것 같았다. 제깍제깍 다음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스스로 기계라고 다이얼을 한 칸 돌리면 다른 채널로 바뀌는 머신이라고 중얼거렸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전 오랜만에 채털리 부인을 방문했다. 별 생각 없이 쪽지함을 열어요. 근데 쪽지가 와 있죠. 자, 블로그 이웃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자신을 비기업에 뿌리는 살균제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두 아이 중 갓난아기를 잃었고 5살 아이는 폐가 손상돼 평생 산소호스를 끼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것이 비기업에 뿌리는 살균제 뽀송이 때문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 독성 물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채털리 부인님이 올린 후기를 보고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날마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괜찮으신지. 아무 일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메시지 끝에 적힌 링크를 클릭하자 새 창이 뜨면서 신문 기사로 연결되었다. 자, 로켓 모양의 산소통을 껴안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게는 한층 더 충격적으로 보였는데 턱 아래에 세탁기 호스 같은 굵은 인공호흡 장치를 연결한 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싸한 전율이 뱃속에서부터 퍼져나가면서 양손이 싸늘하게 식었다. 근데 이 화자는 이걸 뽀송이를 자기가 쓴 기억도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지만 내가 쓴 글이 맞았다 하면서, 특히 아기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추천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다. 비기업 살균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뉴스에서 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 하지만 내가 사용 후기를 올린 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포스팅 날짜를 보니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왜 내게 메시지를 보낸 것인가? 그래서 불안한 거죠, 하자는.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찾아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막 불안하다가 결국 이제 그분도 나를 같은 피해자로 보고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알려준 거죠. 같이 우리 공동 대응하자. 당신도 피해자일 테니까. 점차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그제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자,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누웠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유가 밝혀져 다행이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합당한 보상을 받겠지. 진심으로 그러길 빌었다. 기사에 실려있던 사진들이 떠올랐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고 숨을 쉬는 한 평생 산소통과 거기에 연결된 호스, 호흡기에서 분리될 수 없었다.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는 게 뭘까?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이제 4번 단락이 끝나는데요. 여기도 해설에도 나왔지만 옥시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또 봤었죠. 이전에 소설도 똑같이 다뤘었던 그 사건인데요. 자, 이거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요 단락. 뭐 이거는 뭐 실제 어, 뭐 사건이랑 너무 오마주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인공이 난처한 시점에서 음, 이게 회사에서 그냥 하란 대로 했는데 음, 괜히 이제 자기가 이제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뒤집어 쓰는 건가? 어, 아니면 회사가 뒤집어 써야 되나?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직면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업무 중에서도 어 이렇게 이제 대리로 음, 뭔가 이제 뭐 출석을 대리로 한다거나 음, 아니면 뭔가 이제 뭐 다른 논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역할이나 네, 혹은 뭐 다양한 사실 우리 사회에 편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어 근데도 이제 이 화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너무 클 정도로 아이가 이제 뭐 저렇게 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요즘에 이제 광고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이제 뭐 제품을 쓰거나 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써 보고 음, 혹은 '내가 이거를 써 봤는데 별로다.' 싶으면은 "광고를 안 하겠다." 뭐 음, 이런 처음에 이제 얘기도 하고 나서 광고를 하길래요. 음, 저는 뭐 그렇게 하니까 좀 뭐 신뢰가 좀 갔긴 했지만 음, 아무튼 뭐 요즘 시대에는 요렇게는 이제 좀 하면은 이제 많이 걸리거나 음. 아무튼 뒤탈이 있어서 빠른 이제 뭐 회사를 좀 바꾸거나 뭐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자기도 좀 이런 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메시지가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고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요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어, 어쨌든 옥시 관련한 사건을 갖고 다른 소설가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소설을 썼단 말이죠. 같은 사건인데 완전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죠. 그만큼 효과적이었고, 너무 와닿게 쓰셨고, 그런, 뭐, 가정을 해보죠. 뭐, 광주 5.18, 내가 직접 겪은 사람도 있을 거고, 피해자로서. 혹은 가족이 5.18에서, 뭐, 군인들한테 억울하게 죽었다. 내 어머니나, 혹은 뭐, 내 아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평생 광주를 가슴에 품고 살겠죠. 근데 그 사람은 소설을 쓸 때마다 똑같은 광주를 쓰는데 다른 식으로, 완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메시지는 항상 같지만. 옥시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이제 2018년인데 세월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사건이었고 아마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뭐 소설가든 시인이든 세월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뭐랄까 쓰고 싶다?
쓰고 싶다도 있지만 여기 표현대로 써야만 한다. 근데 너무 무겁죠. 너무 무겁고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나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어쨌든 소설로. 세월호를 표현해내는 거 못 봤어요 저는. 여기 젊은 작가상도 2018 년이지만 옥시 정도 나오잖아요. 옥시 정도. 요 정도 사건. 이것도 물론 무거운 사건이에요. 가벼운 사건 아니지만 함부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광주 5.18 같은 경우도 소설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 이런 소설 쓰셨죠. 광주. 아마 세월호도 소설화되기 위해서 뭐 10년 후, 20년 후 그쯤 되면 소설가들이 쓸 수 있을까? 언젠간 쓰여지겠죠. 너무 큰 트라우마였고 사건이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세월호 항상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 영화 볼 때도 문득 대입을 하곤 해요.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중에 최근 영화작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칸가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실제 일어난 할리우드 배우가, 여배우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 원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풀어냈냐면 가상의 그 남자 두 인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하여튼 또 한 분 있는데 그 두 명을 내세워요. 그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을 동시에 놓은 거죠. 이 가상 인물 둘이 그걸 끝까지 이끌어 가는데, 한 명은 인제 거의 몰락해 가는 배우고 한 명은 이 배우의 스턴트맨이에요. 이 배우가 그게 마지막에 가면 그 실제 죽었던 여자 배우 있잖아요. 로만 폴란스키 배우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어 아내인데, 당시에 임신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산 거죠, 할리우드에. 우연히 이 둘이. 근데 이 범죄자들이 이 여자를 죽이러 가는데 이 두 남자를 먼저 만나는 바람에 이 두 남자가 이 범죄자들을 정말 통쾌하게 죽여 버려요. 불로 태워 죽이고. 근데 이게 인제 그 타란티노식 그런 통쾌함인데 액션이고, 그거 보면은 실제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해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 사람은 죽었지만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영화적으로 표현했죠. 영화에서는 이 여자 배우가 살아요. 이 가상의 두 인물 때문에 살아요.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 훈훈한 결말. 이거 보면서도 저는 세월호를,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세월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실제는 없지만 이미의 가상의 어떤 뭐 인물이든 상관없어요. 세월호가 출항하는 날 혹은 뭐 출항하기 직전에 어떤 가상의 인물들이 어떤 일을 벌여서 결국엔 세월호가 가라앉지 않았더라. 세월호가 세월호에 아무도 타지 않고 출발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거나 뭐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타란티노식으로. 아무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인제 이게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김세희 작가님도 옥시 사건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아 내가 언젠가는 이걸 써야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살다가 뭐 이렇게 좋은 소재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소재랑 잘 엮어 가지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블로그 마케팅을 어쨌든 써야 되는데 '옥시 사건 한번 있는데 같이 엮어 볼까?' 이랬을 수도 있겠죠. 쓰다 보니까. '같이 해 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인제 소설가님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뭐 그 방식은 다양할 것 같아요. 표현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거고, 어쨌든 저한테는 뭐 영원한 과제, 광주나 광주 5.18 이나 세월호나 이걸 어떻게 소설로 잘 풀어낼 것인가.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회원하는 거죠. 그들의 한을 풀어 주는 거. 어떤 소설이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한이 풀린다. 그런 것 같아. 어떤 살풀이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어려운 것, 너무 이게 잘못 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저는 옥시 사건을 다룬 걸 보면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다음날 나는 일찌감치 출근했다. 근데 이 소설은요, 기조 자체가 무겁진 않죠. 가벼워요. 읽으면서도 또 웃기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가볍습니다. 되게 가벼워요. 그렇게 막 비장하고 그런 느낌은 안 들고요. 나 모르고 그랬네? 어머 몰랐네? 뭐 이런 느낌이 가벼워요. 그냥 전반적인 느낌이 가벼워요. 다음날 나는 일찌감치 출근했다. 곧장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 계정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채널러브는 사라졌죠. 어, 몇몇 후기를 작성할 때 전에 하지 않던 생각들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뽀송이를 정성껏 리뷰했을 것이다. 불법 대부업 광고도 아니고 그냥 가정용 살균제였다. 대기업에서 만들었고 전국의 마트에서 팔릴 제품. 거기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알 방법은 없었다. 그건 해롭지 않은 해로울 리가 없는 제품이었다. 그래야 마땅했다. 이게 이해가 가요. 이분 화자의 심정도. 당연히 뭐 그때 뭐 다른 제품 수백 개 지금까지 수백 개 했을 텐데 그 일일이 뭐 제품 속성을 내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검증할 수 없죠. 그냥 대기업 믿고 하는 거죠 그냥. 무엇보다 회사에서 하라니까 광고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까라면 까는 거죠.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도 군대 갔을 때도 느꼈지만 군대 가면 그냥 위에 상사가 뭐 대대장님이 명령하면 해야 돼요. 군대 가장 무서운 점이 광주도 5.18 때 그 군인이 일반인들한테 총을 쐈잖아요. 아니 뭐 자기 혼자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위에 상부에서 명령하니까 "야 쏴." 명령하니까 쏜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군인 안 쏘면 자기가 죽는데. 직결 처형할 수 있거든. 이게 죽는데 군인들은. 근데 그런 논리가 직장에서도 특히 직장 잘못 들어가면 이 사람도 화자도 잘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휩쓸리다 보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좀 이런 아닌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 그 독일 나치도 그냥 나치 군인들이 그냥 위에 상부에서 명령을 하니까 뭐 히틀러를 포함해서 하니까 그냥 다 하지 않았을까. 군인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를 지어 버리는 이런 사태.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아니 남들 다 그렇게 가는데 나 혼자 물론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사태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표 내고 나가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부분은 휩쓸려 가죠, 그 물결에. 같이 갑니다. 같이 휩쓸려 가는데 그게 무서워요, 저는.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가다가 어느 순간 난 죄인이 되고 정말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삶을 잘못 살까 봐. 문제를 파악한 B기업은 선수를 쳐 국내 최고 권위 연구소에 비용을 얹어주며 안정성 테스트를 의뢰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그들 뒤에는 법무법인이 있었다. 이 나라 최고의 사법 엘리트들이 일하는 법무법인이 이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했다. 결국 그 보고서로 인해 뽀송이와 폐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렸다. 그래도 기업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은 산소통을 매단 환자를 휠체어에 의료용 침대에 싣고 나왔고 기자회견장에서 바닥을 구르며 울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뉴스창을 닫았다. 얼마 뒤 이번에는 살균제 치약 사건이 터져 버려요. 야 치약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거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뭘 믿고 쓰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제 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팀장님한테 뽀송이 얘기를 하죠. 어. "팀장님 그 뽀송이 말이에요. 뿌리는 살균제. 응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홍보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리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어? 그거 진짜 나쁜 놈들이더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뭘 믿고 쓰겠어요? 나는 그를 따라 보조를 맞추며 말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걸로 대화는 끝이었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고 나는 점점 멀어지는 그의 작은 뒤통수와 목, 좁은 어깨를 보며 뒤에서 따라 걸었다.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막상 그가 그냥 걸어가 버리자 순간 터무니없을 정도로 몹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복도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왜 이래? 뭘 원했던 거야? 나는 당혹스러워 스스로 다그쳤다. 그때 나는 그가 적어도 대화를 더 이어주길 바랐던 것 같다. 내 기분을 아는 척 해주길 바랐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얘기해보고 싶었고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나보다 더 삶의 경험이 많은 이로부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관점의 말을 듣길 원했다. 아마도 우호적이지만 균형 잡힌 그런 말을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 모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걸어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아 이거죠. 팀장이란 사람도 그저 이런 무책임한 그런 거죠. 돌이켜 보면 이미 업계의 상황은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3월 말 엔포털이 예고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엔포털이 그 검색 알고리즘을 바꾼다고 했어요. 공개하고 배포하고. 그러니까 최저가 블로거가 유일한 수익 모델이었던 소규모 회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망해 버리죠. 우리는 월가의 사무실 직원들처럼 종이 상자에 소지품을 챙겼다. 업계가 통째로 망해 버려요. 이게 엔포털 이게 네이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계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업종 자체가 다 망해 버리기도 하는 이게 뭔가. 팀장이 내게다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말했다. "나중에 내가 회사 차릴 때 연락하면 바로 온다고 약속해." 나는 애매하게 웃어넘겼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따져보면 나를 높이 평가해 주는 말인데도 그때 내겐 그 말이 뻔뻔하게 여겨졌다. 곱씹을수록 불쾌했고 화가 났다. "바로 온다고 약속해." 마치 그동안 자기가 내게 굉장히 잘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대우받으며 일했던 것처럼 심지어 질문형도 아니었다. 물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나도 당연히 자신과 일하고 싶을 거라는 듯이 말이다. 나는 그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이렇게 업계 망해버리고 팀장한테 혐오감 느끼고 그냥 나온 거죠. 씁쓸합니다. 파우스트님은 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뭐 저는 뭐 어 사실은 뭐 읽으면서도 음. 음 약간 뭐 그 일에 대해서 그냥 회사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듣잖아요, 아 네. 주변에서. 그쵸. 그리고 뭐 저도 회사에서 뭐 다양한 뭐 이상한 또 뭔가 이렇게 부응을 할 때 음. 되게 좀 하기 싫은데도 뭐 할 때도 있었고 그쵸, 그쵸. 그랬었는데요. 음. 아무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이 다양한 이렇게 뭐 얘기에 대해서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회사가 이제 엠포털 그런 어떤 알고리즘 때문에 망하고 자기가 광고한 업체가 뭐 물론 이제 의도를 해서 뭐 아기들을 막 저거 뭐 살인하려고 이렇게 제품을 찍어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구조상의 그런 어떤 이득이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무참하게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희생을 당하는 구조, 수익 구조 뭐 이런 거를 자본주의 시장을 워낙 잘 보고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어떤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도 이제 여기 나라는 인물은 좀 너무 수동적이라서 맞아요. 그거 수동적이에요, 진짜. 어, 어 이거를 제가 보면서 맞아. 뭔가 대리 만족을 하거나 어, 뭔가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내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진 못해도 어 그 관심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그 물티슈로 뭔가 이렇게 싹 닦아내듯이 음, 그런 뭔가 기분이 들지 않는 음, 그런 소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주제를 꺼냈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좀 책임지고 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또 보이거나 어, 아니면은 팀장한테라도 뭐 이렇게 뭐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원래 뭐 그 "팀장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거나 어, 좀 이렇게 좀 사이다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 어 고구마. 그런 게 없다 보니까요. 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손해라는 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더 속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방식이라서 워낙 이 방식이랑은 어울리지 않지만 음, 그래도 여기서 이제 바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어, 다양한 뭐 삶의 문제들을 어, 쪼끔 이렇게 더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죠. 네, 그 아쉬움이 뭐 이게 되게 이 화자 자체가 소극적이고 거의 진짜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이 밀려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요. 거의 어떤 저항도 없이.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이 어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어 보통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이게 만약에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공은 과격하게 뭔가 격렬한 저항을 하겠죠. 영화 영화나 드라마라면 당연히 익히 알고 있듯이. 근데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씁쓸하죠. 그 6 번을 보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은근히 짧아요, 소설이. "그리고 지난 주말 나는 예린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명동 백화점 앞 넓은 길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사회의 예절대로 정말로 반갑다는 듯 인사를 나눴다. 어머 잘 지내시죠? 이게 얼마 만인가요? 우와 벌써 그렇게 됐나요? 백화점 가시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저는 이 근처에서 일해서요. 그렇구나. 잠깐 동안이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어색함, 어쩐지 주눅든 것 같은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표정이었다. 일을 못한다고 낙인 찍힌 사람의 얼굴, 완전히 베어버린 자신감 없는 태도. 예린 씨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서 몇 발짝 걷는데 갑자기 그녀가 퇴사할 무렵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러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녀는 기운 없는 모습으로 자기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 이 일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때 나는 입가에 떠오르는 우월감을 최대한 억제하며 마음속으로 비아냥거렸다. 그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쫓겨나는 거잖아. 정말요? 저는 이 일이 진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경진 씨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그녀를 쫓아가 정정하고 싶은 다급한 욕망에 휩싸였다. 그땐 몰랐는데 저도 그렇게 적성에 맞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의 뒷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인파 속으로 멀리 사라지고 있었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대로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과 크로스백을 메고 손에 핫도그를 든 관광객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여기저기서 푸드덕푸드덕 날아오르는 비둘기들의 넋을 빼앗긴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나의 첫 직장. 나는 그곳에서 26개월간 일했다.
26봄부터 28 여름 무렵까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얼굴에 확 와닿던 건조한 공기며 흰 책상들이 놓여있던 모습이 선명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 어쩌다 첫 회사가 화제에 오를 때면 작은 광고 대행사에 다녔다고만 대답한다. 하지 않는 말들은 그것 말고도 또 있다. 별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 그것을 나온 이후 나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책장에 꽂혀 있으나 어쩐지 펼쳐볼 마음이 일지 않는 책. 나는 어디에서도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문장.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좌절과 우울, 체념, 절망, 사회생활에 묻어가는.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음. 뭔가 씁쓸하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이렇게. 뭐 알아도 어쩌겠어? 어쩌겠어. 이런 거죠. 이 결말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님? 저는 뭐 당연한 되게 이제 뭐 어떤 제 담론으로도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삶의 국면에 대해서 무력한 개인, 무력하죠. 내가 뭐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뭐 혹은 내가 정말 첫 직장을 이제 가져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음, 오히려 나한테 피해 의식을 더 많이 일으킨 그런 첫 회사에 대한 세상이 이게 씁쓸한 어떤 국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소설이 이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음, 근데 뭐 아무리 이제 뭐 여러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어떤 소설이나 그것에 대한 무기력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포기나 좌절, 음, 절망,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다루는 것도 이제 엄청 이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음, 특히나 아까 뭐 사실 뭐 세월호라든지 뭐 몫이라든지 뭐 진짜 뭐 다양한 사건들이 소설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음.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보여줘야 된다. 예, 물론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뭐 간사하게 이제 완전 숨어서 있다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딱 어, 혹시 그 보상금을 받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인물도 있을 테고, 어, 아니면은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아. 나한테 손해일 것 같아. 내 시간 낭비야. 이렇게 하는 인물도 있을 테고, 어, 순수한 의도로 정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 다양하지만 그러네요. 이게 하나로만 보여지면은 어, 사실 이게 나라는 1인칭 화자가 가지는 한계가 음, 그거거든요. 음, 내 어떤 현대인의 무력한 어떤 소심한 그냥 맞아요. 그냥 맞아요. 살아가는 맞아요. 뭐 아무런 능동성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한 명의 인물, 익명성이 맞아요. 한 명 그냥 응, 개미 한 응, 마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응, 진짜, 그래도 뭔가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응, 내가 그 중에 한 명의 주인공이라도 혹은 내가 뭐 그 안에서 뭐 연애를 하든 응, 혹은 막 갑자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응, 뭐 어디 뭐 리비아나 어디 가서 문제 환경 단체를 뭐 가입하든 응,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든 응,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캐릭터를 응, 선택하고 응,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응. 여기서는 뭐 한없이 무기력하죠.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그쵸. 그래서 저는 좀 아, 그 나라는 화자를 좀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아, 않았을까. 아, 이, 그리고 음, 이런 어떤 또 단편 소설의 미학도 있지만 또 이런 현대인의 무기력과 맞아요. 어떤 이제 싸움도 이제 되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 자기는 뭐 전투를 할 방도도 없이 그냥 투구를 내려 걷는 이런 포즈도 굉장히 좀 씁쓸하지만 자기가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제 주위에 그런 피해자가 있고 아, 그런 희생자가 있다. 응,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면서 응, 내가 그런 주변의 이웃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은 제가 뭐 참여를 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응, 이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응, 그리고 뭐 비난을 하거나 뭔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응, 그게 잘못된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설 형식으로든 아니면 참여 형식으로든 뭔가 이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뭐 정의롭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기에는 그리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뭔가 시간을 자기가 이제 충분히 보내고 그거에 대한 진정한 어떤 의미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짜 겪거나 자기가 주변에서 겪는 일에 대해서 사실 더 관심을 가지면 어 그것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별로. 어, 내 문제나 내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쪼끔이라도 뭔가 들여다보면은 어,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치 않아요, 사실. 음, 음, 그래서 그 이외의 바깥의 문제에 관심이 정말 내가 생겨서 음, 참여를 하고 싶다. 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면 되는 거지만 음, 사실상 쉽지 않다. 음, 내 문제나 내 주변의 이웃의 문제를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벅차다.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짜 그런 게요. 저도 어머니랑 둘이 편의점 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 급급해요. 내 밥그릇 채우는 거, 내 밥벌이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빠듯해요, 솔직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야, 너는 네 밥벌이도 못하면서 누구를 도와준다 그러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밥벌이나 해라. 네 일이나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나는 1인분도 내 삶조차도 잘 못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누구를 도와줄까. 또 한편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욱하기도 하면서 내가 뭐 100% 완벽해서 뭐 성인 군자라서 내가 잘 살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살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되니까, 아니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뭐 세월호든 어디든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데 완벽한 사람들 어딨어. 그냥 가서 돕는 거지 뭐. 도와야 되니까 돕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참, 근데 이걸 한번 읽어 볼게요. 202 쪽에 작가 노트에 나온 말인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만한 나날의 화자는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알게 된다.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건 축복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를 전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본다. 화자가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따져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결과를 어렴풋이 짐작하지만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추는 영역에 속해 있다. 그 어쩔 수 없음이라는 완강한 벽 앞에서 난 여전히 아득해진다. 아, 이 부분 너무 어 공감이 갔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그 결과를 알지 못하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정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다치거나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거는. 내가 어떤 말을 어 블로그나 어디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썼어.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깊은 상처를 받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다 모르죠 우리가.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를 전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기를 멈추는 영역에 속해 있다. 오히려 생각하기를 멈춰 버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파우스트님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제 사명이자 뭔가 소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의를 사실 보고 그냥 참고 그리고 무관심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면은 그게 그냥 나은 걸 수도 있지만 알고도 그냥 불의를 그냥 모른 채 한다는 거는 그냥 그런 어떤 불신의 분위기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아, 음. 사회는 원래 그렇게 음. 썩었어. 이렇게 음. 하고. 그러면은 전혀 아이한테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누구한테도 그렇게 불신과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 저는 뭐 제이 같은 애들을 뭐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정말 좀 정치적으로 음. 이거를 바꿔보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검수를 잘 해서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서 제도화시켜서 그런 참사를 없애보겠다. 음.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각급 개처, 장관, 음. 그런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이 아주 좋겠죠. 음. 세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음. 저희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잖아요. 음. 그것처럼 자신이 이제 뭔가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을 가진 형태로 살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일대기, 음. 내가 뭔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이유, 뭔가 그런 다양한 뭐 이렇게 업적은 아니더라도 실제 뭐 책방에서 뭐 반기문 씨의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음. 되게 또 이렇게 재밌기도 했거든요. 되게 막 세계 정치, 세계 각계각층의 어떤 뭔가 안보나 여러 음. 가지 문제나 정말 뭐 총이 쏟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이렇게 안보 회의를 하는 그런 환경.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자신이 그런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어, 뭐 그런 관심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뭐 그쪽 사람들이랑도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뭐 사실 50대나 이제 60대에 많이 정치에 관여하는 이유가 음. 이제 많은 시간을 또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저도 음. 어차피 50대, 60대 되면은 뭐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혹은 뭔가 각 부의 장관이 돼서 뭔가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싶으면 뭐 그거를 이제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음. 개인이 어 이제 변화가 없이 끝나는 것을 뭐 당연히 이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좀 너무 씁쓸하다는 마음을 맞아요. 감출 수가 없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 화자 지금 이 서술자 이 화자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예전부터도 까마득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이 화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체념하지? 부정적이지? 우울하지?' 그런 화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화자를 내세워서 소설을
물론 그 소설적 효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겠어요.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히어로를 바라잖아요. 이왕이면 이 사회를 개혁했으면 좋겠고 소설에서만이라도 바꿨으면 좋겠고 그 사건을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사건을 안 일어나게 막았으면 좋겠고 영화에서처럼요. 허구일지라도 그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우리의 희망이고. 저도 그래서 소설을 쓴다면 이 똑같은 사건을 쓴다면 어 나는 차라리 옥시 사건이 안 일어나게 막거나 아니면 그 사건의 일으킨 그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그렇게 쓰면 오히려 통쾌하죠. 그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소설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고. 제가 생각나는 인물 중에요. 예. 뭐 당연히 이제 뭐 많은 좀 이거를 뭐 밝히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자신의 물론 그거는 이제 기사화되고 자신이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뭐 맞겠지만 아무튼 자신의 아들이 왕따로 인해서 자살을 했는데 음. 이제 자신이 어떤 어린이 어떤 그런 자살 보호 대책 음. 재단을 만들어서 음. 뭐 학생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자신이 회사를 설립한 거죠. 어. 그래서 뭐 좋은 그런 분이네요. 약간 진짜 영화 같은 그러네. 이야기를 많이 이제 뭐 보기도 했고 그러네요. 그리고 진짜 뭐 소설로 쓰기에도 사실 이런 형식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소년원 또 뭐 가거나 못 가거나 이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 아들만 죽은 거 아니야, 그렇죠. 왕따당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너무 허무한 결말이 어딨어. 맞아요, 맞아요. 자기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요. 또 어디선가는 또 누군가는 또 왕따를 당하고 있을 거고 끊임없이. 음. 그래서 그래서 음. 뭐 저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얘기를 이제 했을 때도 맞아요. 쪼끔 뭔가 그런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해결 뭔가 중요하죠. 좀 네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은 어 이렇게 좀 사람의 음. 어떤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대면하거나 이제 직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음. 뭔가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안 저도 그래서 뭐 반면교사라는 얘기 하잖아요. 반면교사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사람이 반면교사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교사, 내가 진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크거든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부정적인 것들만 나열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교사 반면교사보다 교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겐 스승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소설을 마무리하는 이제 시점에서 저희가 별점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설을 한 별 4개, 4개, 4개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파우스트님은 별점 몇 개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뭐 3.8로 제가 측정한 이유가 아. 사실 난소공도 용산 그 철거 아. 얘기고 그리고 다양한 진짜 우리의 그런 어떤 현실을 반영한 음. 소설들이 명작이 많거든요. 예. 무진기행도 어떻게 보면 뭐 깊게 뭐 크게 보면은 현대인의 고독이나 뭐 그런 거겠죠. 어. 그래서 소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를 이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음. 정말 많은 이미지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형태나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이 사건의 오마주가 마치 흑사병처럼 음. 혹은 그 전에 있던 뭐 사회 운동처럼
어떤 노동운동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일련의 감각이나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은 좀 감각 이미지가 별로 없죠. 난소공만 해도 사실 그 감각 이미지가 엄청나거든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냥 무기력한 인간을 쓴다고 해도 마치 카프카가 자신을 괴물이 된 것처럼 진짜 막 털이 이제 막 뽀송 막 날리고 진짜 막 형체가 막 일그러지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괴물이 된 것처럼 뭔가 하나의 어떤 화두가 그런 감각이나 이미지까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감각을 일으키는 뇌관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 소설의 제목을 다시 상기해 보면 가만한 나날이에요. 이 화자, 이 주인공도 가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퇴사하고 난 다음에도 가만히 살고 있는, 이 엎드려서 조용히 사는 조용하고 가만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그런 안타깝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